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과목으로 넘어와서 증권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 3파트 있잖아요. 영업 실무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폭 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은 아니고 순서 변경이라든가 교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재로 보셨던 분들은 좀 삭제된 내용들이 많고 좀 중간에 좀 정리를 좀 잘 해놨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투자 권유 전 실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권유와 고객 관리는 아니고 투자 권유 준칙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가보시면은 되게 좀 딱딱하죠. 이게 좀 법률 조항처럼 느껴져서 좀 딱딱하고 그다음 보기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편하게 말로 바꿔서 쓴 건 아니고 그걸 그대로 썼는데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은 썼는데 조금 이제 순서를 좀 달리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거라기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걸 가면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굳이 그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조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둘이 뭉실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는 어디까지냐면 요게 CRM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어디냐면은 182페이지까지 거기까지인데 사실은 조금 더 많거든요. 원래 규정집을 보면은 이 준칙을 보면 좀 더 내용 많은데 정리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CRM인데 아마 우리 교재 중에서는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좀 재미도 있고, 그쵸? 자, 148페이지 가보면 이게 뭐 법이라든가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권유할 때 요즘에 하도 이제 고객하고의 민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지금 또 ELS 사태도 있고 하니까 ELS 사태가 또 끝나고 나면 뭔가 또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터지면은 또 바뀌고 터지면 바뀌고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들어서면서 이때 완전 많이 바뀌었죠. 뭐 시장이 한번 들었다 놨다 한번 한 거죠. 누군가 잘못을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본시장법이 완전 이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 제도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유 대행이 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자문 인력 이런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하나로 통합됐었죠. 근데 이제 두 개로 쪼개지면서 뭐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제 대행인을 보고 업계 일하면 이제 자문 인력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제도가 완전히 싹 바뀌었다 그때 당시에.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모펀드 사태, 그래서 옵티머스하고 라임 사태가 나면서 싹 한번 물갈이가 됐는데 이것도 약간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 중에서 이제 금융권들이 좀 힘들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뭐 규정들이 타이트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가입을 할 때 고객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고객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뭐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팔려면 힘들어졌죠. 더 옛날보다. 인터넷으로 하세요. 이렇게 깔끔하니까. 자, 그렇게 바뀌었다. 제도가 점점 타이트해진다라는 거고 빨리 따세요. 이거 내년에 어쩌면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1, 2년 안에. ELS 사태가 지금 뭐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는데 지금 계속 확정되고 있잖아요. 그쵸? 아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막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라임 사태나 이런 것처럼 팍 터지진 않아요, 현재. 근데 확정되는 금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증시는 개선될 여지가 없고. 그러니 쉽지 않다. 그래서 제도가 또 바뀔 수 있으니 빨리 땁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그 148페이지에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라고 돼 있고, 자, 오른쪽으로 하면 자본시장법에서 권유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은행원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 뭐 증권회사 직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권유할 때, 좀 따라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임직원들은 관계의 법령을 준수하고, 친이성실 원칙에 의해서 투자하고, 자,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당신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죠. 요즘 잘합니다 이거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럼 이익 날 때는 절대 그 민원이 안 생기죠. 손실 나면 이제 난리가 나죠. 자,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얻었거나 제3자가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권유 전 실행 절차가 나오는데요. 일단 큰 카테고리를 보면은 첫 번째는 반문 목적 및 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까 권유를 해도 되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가 나 싫어. 투자 권유 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수반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 정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 금융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금융 소비자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50페이지에 그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일반 금융 소비자, 그 다음에 전문 금융 소비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한국은행, 뭐 국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투자성 상품에 따른 뭐 그 대부업 등에 등록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전문 금융 소비자 중에 일반 금융 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금융 소비자가 대우를 받겠다. 그러니까 이 전문이 나 일반이야. 나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잘 좀 해줘 라고 하면 바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150페이지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 번째 단락 좀 되겠네요. 자, 여기 이제 시험이 잘 나오죠. 별표. 전문 금융 소비자 중에서 상장법인이 있어요. 상장법인. 자, 상장법인은 기본 디폴트 값이 전문 금융 소비자예요. 자, 그런데 이 전문 금융 소비자가 나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원래 얘예요. 전문 금융 소비자인데 내가 아니야, 나는 잘 몰라, 난 바보야, 난 금융 바보야, 좀 알려줘.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일반 금융 소비자로 전환이 돼요. 달라면 뭐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반 금융 소비자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기본 디폴트 값이 일반 금융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가 이제 과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로 바뀐다. 전문 금융 소비자는 원래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 전문 금융 소비자지만 장외 파생 상품을 살 때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죠. 나는 전문가야. 난 진짜 똑똑하고 나 다 알아. 그래서 난 전문으로 할래. 라고 하면 전문가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장법인은 전문인데 일반이 되고자 하면 일반이 되는 거고, 장외 파생 상품은 일반인데 금융이 되겠다고 하면 금융이 된다. 이렇게 전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금융 상품 판매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권유를 희망하지 않았죠. 근데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유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권유 절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사전에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뭐 판매 목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가 있고, 뭐 이 설명서를 교부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난 필요 없어. 생략하고 난 바로 가입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50페이지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은 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원금 손실, 투자에 따른 손이 모두 귀속된다. 그러니까 팔 수는 있는데 뭐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귀속된다. 자,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된다. 그러니까 적정성 원칙 대상, 그러니까 적정성을 따지는 그런 상품 분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가 권유를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서 등에 따라서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의 취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나는 투자 권유 없이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난 너에게 권유를 안 받고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적용돼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적합성의 원칙이거든요. 너 이거랑 네가 이거 적합한지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이 상품이 당신과 잘 맞는 거야 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적합성 원칙인데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설명 의무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안 했더라도 판매회사 직원은 그 위반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자, 그런데 설명 의무는 얘가 달란다. 설명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자, 판매회사와 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네가 이런 그 권유를 희망하지 않고서 가입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라. 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이해시킨 다음에 서명 여부 등 확인서를 받아라. 너 이거 투자 권유 받지 않고 투자하면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권유를 받지 않고 하겠냐? 대부분 다 권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엄포 같은 걸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를 권유하지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녹취를 통해서 권유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갖추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귀찮거든요. 막 권유를 하고 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가 이거 많이 걸리니까 그냥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151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그 부당 권유 행위는 뒤에 많이 나오는데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 나옵니다. 그 위법 계약 해지권 행사 대상, 그러니까 위법 계약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대박이죠.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직원들이 이제 없습니다. 돌려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없다. 권유 희망 천천히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투자자가 종목과 비중 등 운용 대상을 지정하는 특정 금전 신탁을 제외하고는 1임 금전 신탁 계약의 경우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희망하도록 해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를 줄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전문 투자자 등 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본인이 싫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 줍니다. 예외적으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간이 투자 설명서 교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 투자 증권이죠.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 그렇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별도로 소비자에게 별도로 요청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된다. 너 따로 투자 설명서 달라 그러면 줄게. 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메일로 많이 보내죠. 네, 보통 다 줍니다. 이거 투자 설명서는 혹시 모르니까. 그쵸? 자, 밑에 뭐
제외되는 사유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투자한 사람은 불리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돌려치기 해가지고 이거 투자 권유 받지 않고 빨리 판매하게 되면 직원이나 회사에 조금 부당하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정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뀐 내용인데, 자, 볼게요.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까다로운 거죠. 적정한가.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펀드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너한테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 그다음에 취득 목적, 재산 상황, 처분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걸 이제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에게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못 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 경험 그러니까 한번 해봤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ELS가 말이 많은 게 뭐냐면 거의 한 90%, 95% 이상이 한 번 이상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보통 이제 뭐 계속 그 놀아보 되니까 그 만기 돼서 상환 받고 만기 돼서 상환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이긴 하죠. 왜냐면 지금 만기지만 3년 전에 가입했던 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죠? 그 전에 계속 보통 6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니까 6개월마다 이제 한 번 이상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했던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사람도 보호할 거냐?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금액이 커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렇다. 그리고 이게 그 금융권에서 이게 그냥 물어줬더니 그때 그 라임이나 이런 건 그냥 물어줬잖아요. 물어줬더니 그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그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의 주주들이 이걸 왜 물어주냐? 아니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좀 해라. 법적으로 다퉈보고 졌으면 그때 물어줘. 근데 왜 싸우지도 않고 물어주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가닥이 잡히면 뭐 제 예상으로는 증권사 건은 안 물어주고 뭐 은행 건은 일부 조금 물어주고 뭐 이렇게 끝날 것 같긴 한데 느낌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성 그 대상 상품은 딱 봐도 좀 위험한 거죠. 장래, 장외, 금 계좌를 제외한 파생 결합 증권, 뭐 ELS죠. 사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게 뭐죠? 신종자본증권이죠, 이게 그죠? 신종자본증권, 우리 뭐 코코본드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 뭐 이런 계열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고난도 금융자,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너무 이제 상품 구조가 어렵다. 금전 신탁, 투자 1인 계약. 자, 그 다음에 파생형 집합투자증권,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거잖아요. 2배, 3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뭐 2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안 돼. 미국 이런 건 엄청나게 5배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적정성입니다. 딱 봐도 위험하죠. 딱 보니까 이거는 위험해.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같이 봅시다. 이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제 팔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뭐 서면, 우편 뭐 이런 걸 알려줘라. 그래서 기명날 이런 걸로 알려줘라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입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왜 이걸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도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권유를 희망하는 거예요. 나 좀 투자 권유를 해줘.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한번 봐달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취약 투자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되게 바뀐 제도죠. 첫 번째 이제 고령자, 뭐 은퇴자, 미성년자, 주부,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약 투자자라고 해서 취약 투자자 유의사항의 확인서를 수령하라고 합니다. 어쨌든간 그렇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성향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위험, 수용, 성향 뭐 이런 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게 있죠.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격 같은 거죠. MBTI 뭐 이런 거라서 나 쫄았어 못해 뭐 이런 거 있고 난 공격적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죠.
수용 능력은 뭐 돈이라든가 뭐 이걸 같이 판단하긴 하는데 같이 판단해가지고 5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가, 뭐 경험이 있는가, 또 지식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묻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뭐 설문지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상담 보고서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추출법이라는 방식도 있어요. 지금은 다 뭘 쓰죠? 설문지법을 쓰잖아요. 그냥 뭐 설문지 몇 개 주고서 그걸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점수화 시켜가지고 대충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너는 공격적이야. 너는 몇 점 이하면 뭐 좀 약간 덜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야.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지법을 많이 도입하죠. 예전에는 설문지가 한 뭐 10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하려면 되게 빡빡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대충 찍죠. 막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막 공격적이다 막 타락 찍고서 그냥 대충 넘어가긴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할 때. 예전에 뭐 고객이 엄청 꼼꼼해가지고 너무 신중하더라고요. 막 체크하는데. 뭐 말릴 수는 없어서 굉장히 오래 걸린 적이 있는데 생각을 너무 하시는 거야. 한 문제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수능 보듯이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 성향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험의 그 사람의 이제 수용 태도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맞는 펀드를 매칭시키는 건데, 투자 상품을 매칭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155페이지에 뭐 3가지도 있고, 그러니까 1방식이 3가지, 뭐 2방식이 4가지, 뭐 3방식이 5가지,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3방식을 이용하죠.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더라. 이렇게 위험 수용 성향을 분류하더라. 랍니다. 자, 봅시다.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자에게 투자 정보 확인서를 파악하고 뭐 서명 등을 받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이 파악하는 그 질문지 같은 게 있어요. 자, 금융 소비자가 자필로 판매 직원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금융 소비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배점 기준 이건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뭐 배점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손실을 이렇게 있잖아요. 손실은 뭐 0%, 뭐 마이너스 20%, 10%, 0%, 10%, 20% 어느 것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얘는 5점. 그다음에 뭐 재산 정도가 얼마냐? 걔는 뭐 가중치가 3점. 뭐 이런 걸 정하는 건 회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사별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준칙에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정하는 건 아니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그 온라인 펀드를 할 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통 요즘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녹취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 요즘, 그쵸? 하나 하는데 뭐 더 1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 하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명 하는데 한 10만원짜리 펀드 한대요, 하나. 근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막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 약간 그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떨어지죠. 직원 월급이 얼만데 이거 하나 팔고 앉아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인터넷에서 하세요. 많이 하죠. 약간 좀 그 권유 직원번호 좀 넣어주시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거래를 하는데 인터넷 거래는 좀 뭐냐? 시스템이 똑같이 갖춰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밑에 그 위에 보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펀드 거래를 한다. 온라인 펀드를 한다. 그럼 뭐냐? 똑같이 구축해놔라. 자, 온라인 성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라. 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 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 인지하고 막 이렇게 막 떠요. 이게 그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권유 희망, 그러니까 권유 희망과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해갖고 넘어가잖아요.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넘어가면 무슨 뭐 10곡이에요. 막 엄청 막 돌아가서 결국에는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권유 희망을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막 누르려고 했더니 더 복잡해. 막 그죠?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뉴얼 같은 거 잘 안 보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대충 읽고 막 대부분 대충 읽잖아요. 대충 읽는데 안 넘어가져요. 막 이렇게 뭐가 안 넘어가죠. 귀찮아. 막 계속 누르다가 안 되겠다. 희망하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렇다. 자, 그래서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 없이 센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최근에. 자,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 정보를 확인해라. 자,
자, 멀티클래스 펀드가 있죠. 멀티클래스 펀드는 그 종류는 다른데 그 수수료 체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펀드 종류 다 똑같아. 근데 뭐 C냐, A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확인해라. 그다음에 왜 넌 이 펀드를 너한테 왜 추천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라 그런 거죠. 선정 주기, 절차,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려줘라. 자,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매 중인 펀드를 인터넷 이런 데서 할 수 있다고 해라. 근데 보통 이제 뭐 형태가 멀티클래스는 E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CE, 뭐 그래서 뭐 E라는 게 붙으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죠. 근데 똑같죠? 근데 이제 수수료가 좀 싸다.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투입이 안 됐으니까 놀았잖아요. 조금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문지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설문지 방식으로 받은 다음에 그 156페이지로 가면은 대리인이 있죠.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대리인 가능하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 본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대리인이 뭐 위임장 이런 걸 갖고 오면은 해줄 수도 있더라. 자, 미성년자가 엄마 아빠가 이제 법정 대리잖아요. 그래서 친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뭐 등본 같은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위험도가 낮은 건 뭐 간소하게 할 수도 있다. MF 위험도 거의 없잖아요. 지방채, 국채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조금 더 간소화돼서 할 수 있더라. 자, 그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받아라. 이 투자 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 파생 상품 투자 정보 확인서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통합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면은 장외 파생 상품 등록을 해라 이거잖아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받아라. 근데 여러분들이 장외 파생 상품을 할 리가 있나요? 언제 하죠? 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은 장내가 아닌 건 다 장외거든요. 해외 이 장외 파생 상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FX 거래도 있겠고, 특히 이제 환율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 같은 걸 가입하면 예전에 그 외국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화 펀드를 하면은 해외 펀드라고 하죠. 해외 펀드. 해외 투자 펀드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 투자하는 거나 원화로 투자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펀드는 해외에 있는 운용사가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외 펀드는 뭐 유로나 달러나 엔화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환을 걸죠. 선물환. 뒤에 여기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물환이라는 걸 거는데 이제 환율 방어를 하려고, 환율을 이제 방어한다기보다는 고정시키려고 해지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내가 뭐 한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써라. 투자자 정보는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도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공격적인 사람이 나이 들면 좀 위험 회피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는데 뭐 12달에서 12개월 정도, 24개월 정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아줘라 이런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권유가 돼요.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투자 성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중립형이 나왔다. 그 뭐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중립형 투자자 3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도가 3등급 이하를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은 걸 풀어야 돼요. 위험도가 중립형 이하로 팔아야 되고, 뭐 공격형이다 만약에 그럼 다 팔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방식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위험 회피형이 있다고 치면은 그 위험 선호형이 있고 뭐 위험 회피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 선호형이고 위험 회피형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17개도 나눌 수도 있고 뭐 5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5개니까 그럼 공격형 투자자에게 대해서는 공격형 이하, 그러니까 전부 다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무조건 안정적인 것만 투자를 하는데, 난 중립형이 나왔어요. 그럼 공격형 투자 못하냐?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헌데에는 거기 써있죠. 157페이지에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이렇게 뭐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걸 해야죠.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걸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누가 공격적이냐? 있어요. 많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정기예금 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아유, 정기예금 뭐 3, 4% 먹어서 얼마나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ELS 같은 거 하면 막 학을 띠죠. 막 주식 좀 하실래? 아우, 무슨 소리냐고. 옛날에 손해 나갖고 아우, 난 절대 치가 떨린다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하는 사람은 정기예금만 하는 거고, 뭐 공격적인 사람들은 공격적인 것만 합니다. 아우, 난 정기예금 싫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모아? 나 무조건 공격이야. 수비 같은 거 안 하죠. 그냥 무조건 돌진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못 먹어도 고라고. 옆에 이렇게 막 고돌이 먹는데 100% 나는데도 불구하고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성향 문제입니다. 성향 문제. 그리고 자금 성향도 좀 있죠. 뭐 은행에 있는 건 좀 보수적이고, 뭐 증권사에 있는 돈은 좀 약간 좀 공격적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자, 적합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임직원은 맞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중립형인데 난 공격적인 거 하고 싶어요. 그럼 좀 말려라. 아니다. 고객님 좀 참으십시오. 고객님은 그 성격상 이렇게 좀 손해가 나면 못 버텨서 안 됩니다. 안 돼. 일단은 3등급 해보시죠. 이렇게 권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투자 성향별 적합한 금융 투자 상품 권유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하면 딱 뜨죠. 내가 이제 등급이 나오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는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거나 하세요. 그럼 수수료가 이게 제일 비싸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위험 회피 목적의 투자 또는 적립 투자 등은 좀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적립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면 분산하니까 이 시점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뒤에 또 나오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이 중립형에다가 때려 넣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골고루 넣어가지고 가중평균된 위험도가 3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형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공격형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 전체를 계산했더니 대충 3등급이야 뭐 이렇게 되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위험 회피 목적이 뭐죠? 이건 해지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이제 롱 포지션이에요. 이제 뭐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이걸 이제 상쇄시키는 목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험도가 줄여주는 행동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위험을 얘가 밑에서 줄여주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 목적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시점이 분산되는 거고, 얘는 뭐죠? 종목을 분산하는 거고, 얘는 이제 해지 목적이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완화됐다. 이렇게 뭐 상식적인 거죠. 자, 그렇다. 자, 넘어가면은 158페이지에 투자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3등급인데 아니야. 난 호랑이야. 난 진짜 공격적이거든. 나 진짜 믿어줘. 믿음이 안 가지만 한다는데 말릴 수는 없어요. 이 양반 참으셔야 되는데. 지금도 막 코인에 엄청 들어가 있는데 그만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때는 서류 받아라. 그런 겁니다. 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투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님 중립형인데 공격적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요. 아니 되면, 자,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우회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더라도 우회해서는 안 된다. 자, 악용하는 것은 부당행위입니다. 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희망하지 않았음을 표기하게 하거나, 뭐 아까 나왔죠. 투자 권유 희망을 원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투자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 거래소를 받아두는 행위는 부당행위다. 자, 그런데 투자 권유 없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 상품 거래 확인이라는 거를 진행할 수는 있다. 그래서 서류를 받아라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서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소비자에게 좀 더 불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녹취하고 해당 파일을 제공하고 매수계약 체결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 이 영업일에 숙려기간을 둘 수 있다. 좀 생각해봐라. 공격적이니까 부여해야 된다 이런 거죠. 별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적합하지 않은 거 팔지 말아라 이건데 옛날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게 거의 다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다 공격적인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는 대부분 다 공격적이죠. 거의 다 이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그 성향 분류하면 뭐 보통 중립형 이상 잘 안 나와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뭐 안 붙지도 않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숙려 기간 둘 수 있다는 것도 둔다는 것도 얘기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적합성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양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게 적합한 보고서, 그러니까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신규 일반 금융 소비자 60 이상의 고령 투자자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 ELS, ELF, ELT 뭐 이런 거죠. 조심할 거는 D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ELD는 아니에요. ELD 예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 원금보장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S, F, T인데 여기 D가 다 붙어도 되죠. DLS, DLF, DLT 다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파생결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일단 이럴 때 뭐다? 적합성 보고서를 체결 이전이에요. 이유가 아닙니다. 체결 전이에요. 당신에게 이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으면 판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다는 아니고 대상이 신규, 그 다음에 고령, 초고령 투자자에게 이런 거를 가입시킬 때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때 당시 이 제도가 없었어요. 적합성 보고서 제공을 하라는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하는 시점에는 지금은 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게 만기 때 손해가 나거나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별표를 참조해라. 이런 보고서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고령 투자자가 있고 초고령이 있는데 고령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령은 80세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65세도 막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80세 정도 돼야 좀 이제 노인 취급받죠. 자, 보면은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좀 고령 투자자는 뭐 창구도 따로 있고 한데 뭐 따로는 이제 요즘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간 글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자,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에게 금융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판단 기준 외에 뭐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녹취하고 이 영업일간에 숙려 기간을 두고 자, 그 다음에 전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전담 창구.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가 뭐 있긴 한데 이게 뭐 여기 맨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전담 창구가 있어요. 뭐 딴 데 가도 됩니다. 난 저기 VIP에 있는 뭐 김 차장한테 갈게.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님. 저 고객님 무조건 고령 전담 창구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진 않아도 돼요. 거기 나중에 나옵니다. 당연하죠. 본인 전담 직원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영업 전담 창구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취라든가 숙려 제도 등을 마련해놨다. 자, 고령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내기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상품을 개발할 때도 고령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판매 절차를 내규로 마련해라. 그리고 이제 조력자 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처 등을 확인하게 했다. 자, 거기 이제 초고령자가 나옵니다. 만 80세. 그러니까 65세, 80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좀 더 강화됐다.
자, 그 다음에 판매를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은 투자할 때, 좀 조심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좀 더 조심해라. 아예 팔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자제해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피콜은 다 하긴 하는데 사업 모니터링 하랴. 자, 가족 등의 조력은 이제 연락처 같은 걸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치매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100억 자산가인데 약간 이제 좀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왔을 때 직원이 여기 한 80억짜리 ELX 하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입해버렸어요. 안 되니까 조력자 등을 둬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회장님 요거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가족 등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돈 많은 분들이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하고 특히 사이가 안 좋아요. 전 진짜 많이 봤는데 이 가족들이 이 지금 상속하는 돈을 미리 달라고 막 쫓아다니고 막 좀 말도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막 가족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사는 부모님들도 꽤나 많거든요. 막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해피콜을 통해서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해피콜 등이 있어요. 해피콜은 다 하죠. 원래 뭐 65세뿐만 아니라 뭐 다 하긴 하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해라.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령 투자자 이건 잘 나와요.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 권유가 나오는거든요. 장외 파생 상품은 가입을 거의 못 시키는데, 자 볼게요. 금융회사가 중개, 주선, 대리의 상대방이 되면서 투자 권유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해지 목적으로만 된다는 걸 엄청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위험 회피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근데 주식을 롱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있어. 그럼 주가가 떨어질 거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 관련 강의는 아니니까 반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를 이제 말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내가 숏 포지션이다, 공매도 포지션이다. 이쪽에서 롱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외환을 들고 있으면은 외환 매수 포지션이면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선물안을 매도하는 것들 또는 이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뭐 공부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 하는 건 괜찮다 이거야. 이때 그러니까 위험 회피 대상이 있고 거기에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주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해지하려고 이 선물을 한다는 거야. 외환하고. 물론 연관성이 좀 있긴 하겠지만 상관계에서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안 된다. 자, 그래서 대상과 수단이 어떤 한 목적성이 맞아야죠. 대충 맞아야지 이게 뭘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석유 선물로 무슨 매도를 해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 선물 매도한다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외 파생상품 언제만 되냐? 일단 거기 보면은 위험 회피 대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또는 보유할 것인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뭐 스탁 옵션을 행사했더니 뭐 한 달 뒤에 들어와 이런 경우잖아요. 우리 뭐 앨런 머스크 형님은 52조를 갖다 스탁 옵션을 받기로 했거든요. 테슬라에 52조를 받기로 했어. 근데 뭐 소액주주가 소송 내가지고 졌어요. 그래갖고 52조 못 받습니다. 슬퍼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보유할 예정인 거. 자, 장외 파생 상품 약정 거래 기간 중 발생하는 손익이 손익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 올라가는데 얘는 마이너스 한 50% 떨어져.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안 되고 비슷비슷해야 된다. 여기 범위가 10% 올라가면 얘는 뭐 한 12%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10% 올라가는 얘가 마이너스 40%가 나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목적성이 맞아야 된다 거예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IFRS에 가시면 이게 그 IFRS 19 뭐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금융상품 같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위험회피 대상과 위험회피 수단은 한 목적성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자,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개인은 65세 이상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법인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 금리 수합, 옵션, 뭐 매도 뭐 다 맨날 어려운 거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장애 파생 상품은 주의, 경고, 위험이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뒤로 가시면 이 내용이 나오니까 그 169페이지로 가면 주의, 경고, 위험으로 분류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투자 권위 주의사항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